예,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문제풀이입니다. 1번 문제 여러분들 수업시간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 계속 강조하는데 윤리학의 9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의 구분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볼게요.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 가와 나가 윤리학의 구분, 어떤 윤리학인지 구분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상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네 가지로 윤리학을 구분하면 그게 문제풀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자, 이론 윤리학하고 실천 윤리학은 두 가지가 규범 윤리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학이 사람이 이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윤리 자체가 그냥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행동을 옮겨야 했을 때 의미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 봅시다. 윤리학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얘기하네요.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간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정립하는 거, 바로 세운다가 정립이겠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도덕 현상을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는, 여기 기술하는이 나와 있죠. 기술하는.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무슨 윤리학? 기술윤리학입니다. 여러분, 기술윤리학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적는 게 기술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즉,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 윤리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 윤리만이 최고야. 그 외의 건 필요 없어. 이러다 보면 결국엔 갈등과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결국 기술윤리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러한 어떤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윤리를 있는 그대로 서술 또는 기술함으로써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기술윤리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네요.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행위 지침을 마련한다. 자,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을 통해 규범 윤리학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 도덕적인 삶이겠구나. 그 지침을 마련하는데 규범 윤리학은 의미가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1번 맞네요. 2번 볼게요. 도덕 언어 분석을 윤리학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자, 언어 분석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입니다. 메타 윤리학.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 이건 이론 윤리죠. 이론 윤리. 그래서 이건 나보다는 가에 가까울 거야. 왜? 규범 윤리학이 이론 윤리와 실천 윤리로 나뉘니까. 4번 도덕 규범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도덕 규범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맞죠. 가치 중립적 맞는데 여기서 틀린 거 뭐냐? 검증해야 된다. 검증. 여러분, 검증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맞다, 틀리다,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근데 기술윤리학은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4번 나 틀린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즉 맞다 틀리다는 가치가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도덕적 관습을 가치와 무관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이건 어디에만 해당돼? 나만 해당되는 거죠. 나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관련된 EBS 교재 내용을 EBS 교재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 EBS 교재 9페이지입니다. EBS 교재 9페이지. 자, 윤리학의 특징에서 윤리학의 분류. 예.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 규범 윤리학이 다시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 문제 해결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구분된다. 자,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을 가장 세밀하게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타 윤리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도덕 언어를 명확히 분석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히 기술 있는 그대로 쓴다. 기술된 현상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기술 윤리학의 그러니까 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이 가치 판단을 내리진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규범 윤리학은 이론과 실천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론은 우리가 배웠던 칸트, 공리주의 이런 어떤 이론들이 해당되고요. 실천 윤리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윤리학입니다. 그럼 EBS 교재 9쪽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1번은 EBS 9쪽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여러분들 EBS 교재 150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인간은 외부 세계에서 싸움에서 지쳤을 때 돌아와 긴장을 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주 공간,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집이죠. 집, 홈 필요합니다. 만약 인간에게서 그의 거주의 평화를 박탈해버린다면 인간의 내적인 해체는 불가피합니다. 해체라는 말까지 쓰네요. 그래서 사는 곳이 바뀌더라도 거주의 질서와 집의 편안함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요 강연자가 여러분들 주거윤리 배웠을 때 볼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볼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국어에 비문학 문제와도 이제 비슷한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볼게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1번 인간은 삶의 체험과는 분리된 점유물인 집에서 거주한다. 삶의 체험과 집이 분리돼 있어요? 아니잖아.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휴식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은, 인간의 내일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삶과 분리됐다? 말이 안 되죠.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번 벌써 나왔는데 나머지 만나봅시다.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그죠?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거주, 주거, 집을 통해서. 3번 인간은 사적인 거주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자신의 집에서 마음의 평화를 당연히 이룰 수 있겠죠. 4번 인간은 거주를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렇죠. 전쟁, 자연재해 이런 거 집으로부터. 물론 이제 그러한 집을 파괴하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5번 인간은 새로운 거주 공간에서도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사 다니고 집을 바꾸고 새롭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제 얼만큼 빨리 적응하느냐, 나에게 맞는 거주 공간을 마련하느냐, 이제 그런 게 인간에게 중요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던 집에서 전혀 새로운 집으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간이 적응을 못하는 동물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관련된 150페이지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 요게 지금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예, 요거 어이고 자꾸 예, 선생님이 요거 지금 이 주거 관련된 건 여러분들 그 어디에 나오냐면 예. EBS 교재 150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조금 지금 본로브 주거 윤리와 관련돼서 볼게요. 150페이지. 예. 주거윤리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주거의 의미가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인간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집의 실존적인 의미, 이런 게 오늘날 윤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우스 푸어, 그 얘기도 하고 있죠. 오늘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윤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상대의 성을 사용하는 것은 성을 사용하는 것 일종의 향유, 즐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를 사물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이 갖는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권리와 모순됩니다. 인간이 성을 즐기는 것은 권리와 모순된다라고 얘기하네요. 다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성이 아닌 상대방의 성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권리와 모순된다. 다만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만 서로가 상대의 성을 사용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유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인격성을 상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상대방의 성을 즐기는 것은 인격을 상실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은 쾌락적 가치를 지니며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다며 서로가 동의한 성적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들 성에 관련돼서 인간과 성에 관련돼서 세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중도주의나 자유주의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이니까 요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즉 이 말은 보수주의 입장에서 나머지 뭐 중도나 자유주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에 관련돼서 보수주의 입장에서 중도주의나 자유주의를 비판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혼 얘기를 했으니까 적절한 걸 고르는 거죠. 1번 성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도주의나 자유주의 입장이잖아. 근데 그걸 간과하는 거 아니죠. 얘는 결혼이라는 걸 꼭 얘기하고 있잖아. 즉 성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루어진다. 중도주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주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간과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성적 향유는 오직 부부라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 가능한데 보수주의가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도 결혼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한데 너네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 결혼.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가장 정답이겠네요. 나머지도 봅시다. 성은 성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추구된다. 그렇죠? 자유주의자 입장이겠죠. 중도주의 입장이겠죠. 성적 행위는 사랑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가능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급진적인 그렇죠. 자유주의 입장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성의 생식적인 가치보다는 쾌락적 가치를 더욱 중시한다. 역시 이것도 자유주의 입장일 거야.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EBS 교재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6페이지. 예, 56페이지 보면 성의 의미는 다시 인간에게 성이란 생물학적 가치, 사회문화적, 젠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욕망을 했을 수 없, 즉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의 성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인 가치. 그래서 특히 인간에게는 이런 인격적 가치,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한 게 그렇죠.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그래서 보수주의는 결혼, 부부 여기서만 의미가 있다. 중도주의는 어쨌든 사랑은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어디에 쾌락만 해악을 주지 않는 왜 해악을 주면 범죄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성적인 자유를 가장 존중하는 그래서 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떤 입장이 좋다 나쁘다 가치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은 그러면 보수주의인지 중도주의인지 자유주의인지 상대방은 어떤 입장인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자유주의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인간의 성은 자유주의 입장만 의미 있어. 보수주의, 중도주의 다 의미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고, 여러분 실제 이렇게 2018년 9월 모평에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제시된 적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세 사람이 나오네요. 실천이성이 평화 상태를 직접적 의무로 부과하더라도 직접적 의무, 국가 간의 계약 없이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연맹, 평화연맹. 이거 평화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했던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라고 얘기했던 연맹을 주장했던 칸트의 입장 같네요. 칸트의 입장. 자, 을 볼게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세력의 균형이다. 힘의 균형이다.
한 국가가 세력 균형의 유지와 재수립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군비 경쟁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고 있죠. 예, 우리가 배웠던 누가 있습니까? 모겐소가 있죠. 모겐소. 현실주의 입장. 자, 병 볼게요. 군비 경쟁이 초래하는 전쟁이 사라져야 평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인 폭력 제거해야 구조적, 문화적인 폭력까지 얘기한 건 누구죠? 갈퉁. 자, 그럼 일단 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볼게요. 여기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네요. 1번. 칸트죠. 다수의 국제연맹을 창설해야 항구적인 영구평화가 보장된다. 자, 항구적인 영구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연맹, 평화연맹인데 다수가 아니죠. 왜? 그럼 다수의 연맹, 지금 현재의 어떤 세상의 질서가 그런 거겠죠. 뭐 유럽연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단체들끼리 또 갈등을 벌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칸트는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연맹,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번 모겐소.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국제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모겐소는 현실주의, 인간은 나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국제관계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좌우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본성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역시 틀렸네요. 자, 갈퉁.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한다. 예,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많지만 의도하지 않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더 무섭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의도한 것은 잘 눈에 띄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폭력을 막을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하는 폭력이 그래서 더 무서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틀렸네요. 4번 갑과 을. 칸트와 모겐소. 국가들 간의 모든 분쟁은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 여러분 봐봐요. 이 4번 지금 갑과 을, 칸트와 모겐소가 얘기하는 모든 국가 간의 모든 분쟁은 국제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 국제법. 모겐소는 이 힘의 균형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과연 사람들이 지킬까요? 국제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모겐소 같이 세력 균형, 힘의 균형을 얘기하지 않겠지. 그렇죠? 그래서 세력 균형, 힘의 균형이 더 중요한 게 현실이다. 여러분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국제법이 없나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여기에 현실주의자인 모겐소는 을은 여기에 반대할 거야. 을은 여기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갑과 병. 칸트와 갈퉁.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군비 경쟁을 삼가해야 된다. 역시 칸트와 갈등은 군비 경쟁 같은 걸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겠죠.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은 EBS 교재에 가장 최근에 배운 174 내용입니다. 174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먼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모겐소 같은 사람이 현실주의고 칸트 같은 사람이 이제 이상주의인데 현실주의는 인간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 왜 인간들이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력 균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한계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제관계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은 이러한 이유라고 하면 협력은 불가능하죠. 근데 현실에서 협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고요. 칸트로 대표되는 이상주의는 인간은 선한 존재, 이성적 존재,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 간의 오해나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국제기구나 국제법, 국제규범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한계점은 그런데 국가 간의 경쟁이나 갈등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다. 자, 평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갈등 여기 나와 있죠.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부정의한 사회 제도나 구조를 통하여 이루어진 폭력, 억압, 착취, 실제 미얀마 사슬 때 막 군인들이 폭력으로 진압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구조적인 폭력이에요. 자, 문화적인 폭력은 문화적 영역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구조 폭력을 정당하고 이용하는 형태. 그러니까 과거에 특히 어떤 이제 문화하면 서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문화는 의미 있고, 야, 니넨 당연히 그러니까 서양 문화를 배우는 게 문화적으로 유익한 거야. 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총칼을 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폭력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문화적 폭력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핵심은 다시 한번 소극적 평화도 중요한데 이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돼야 진정한 인간의 평화가 있다.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 등 간접적인 폭력까지 제거된 것이 모든 사람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겠죠. 자, 칸트 지금 얘기했던 영국 평화론 다시 나오네요. 전쟁의 폭력과 적대성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는 대책으로 마련한 게 연맹,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국제적인 연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연맹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은 어떤 평화를 요구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환대권, 집에 손님이 놀러 왔을 때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확정조항 3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공화정 체제 얘기했고요. 국제법 얘기했고요. 세계시민법, 우호적인 관계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자, 4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 5번 같은 건 형식에 있어서 꼭 나오는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불병 3사람을 알아야 하고요. 이 순서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럼 볼게요. 대지를 이용하고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대지, 즉 땅은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심리적 윤리적 관점. 대지윤리겠네 이거. 누굽니까? 레오폴드. 그렇죠? 자,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네. 자, 을은 볼까요? 자연 존중의 태도를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생명 중심 관점에서 모든 유기체를 목적적 삶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생명 중심 누굽니까? 테일러. 자, 병 볼게요. 병은 과연 누굴까? 동물중심주의에 갔네요. 우리 종차별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종차별주의.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된다. 싱어네요. 동물중심.
이제 이렇게 가불병 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냈어. 그러면 여기 문제 푸는 걸로 여러분 레오폴드 이거 생태, 을은 생명, 병은 싱어 동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생태 중심주의가 가장 넓고 그 범위가 가장 넓고 생명이 그 다음 동물이 그보다 작고 요거를 얘기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는 요 다이아몬드 여기에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질문.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갔을 때 레오폴드는 예 하고 생명 중심주의나 동물 아니요 하는 그 질문이 이제 맞냐 틀리냐 그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봐서 볼게요. A에는 생태 중심에서는 yes 해야 되고 생명 중심은 no 해야 될 질문이 들어가야 되네. 맞죠?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가? 자,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다? 생태 중심 당연히 yes. 생명 중심. 테일러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 no라고 할까요? 여기도 yes라고 하겠지. 아니요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A에 들어가면 안 돼. 왜? 생명 중심은 당연히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니니까 소중한 거야. 인간이 도구로 함부로 생명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명 중심은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yes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B는 뭐예요? 여기네요. 생명 중심은 yes. 근데 동물 중심은 no 해야 되잖아. B는 유정성 뜻이 뭐예요? 감정이 있다.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들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유정성이 없는 생명체들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니까. 자, 생명 중심은 유정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안 하죠. 그냥 단지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 중심 윤리의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유정성이 없는 생물체들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생명 중심 예스에. 그런데 이 감정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했잖아. 누가? 동물 중심이.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란 얘기야. 왜냐하면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물, 뭐 정확히 말하면 아닐 수 있는데 식물 같은 게 그러고 표현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B는 이렇게 B의 동물 중심은 아니요, 진인가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니은 맞네요. 니은 맞아. 맞아요, 여러분? 맞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급 볼게요.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거. 이건 C잖아, C. 자,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합니까? 이거 뭐가 들었을까요? 지금 여기 C는 예라고 해야 되잖아.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건 모든 생명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맞는데 그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 그게 뭐 의식적으로 목표를 추구한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응?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진 않아요. 자, D.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그쵸. 동물도 고통을 느끼니 그걸 함부로 여기지 마라.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그러니까 인간도 아프면 동물도 아프다. 이런 게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 자체를 인간의 고통이나 동물의 고통이나 똑같이 취급해라. 그런 의미예요. 이 문제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리을은 맞아요. 그래서 4번이네. 4번. 그래서 여러분 요거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EBS 교재 122 여기 이제 인간 중심주의부터 인간 중심 대표적인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인간중심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칸트의 인간중심주의, 자 동물중심주의 싱어와 레건, 싱어는 다시 한번 공리주의의 기초에서 동물들도 쾌고감수 능력을 있고 동물들도 고통을 안 주는 게 인류 전체 행복이 증가하니 이익평등 고리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반면에 레건은 의무론의 기초에서 목적으로 대우하라. 일부 동물들은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삶의 주체. 그래서 뭐 실험, 사냥 이거 비료 가치를 부정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싱어와 레건 동물 중심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커지는 게 생명 중심.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 지위에 갖는 기준은 생명이야. 아까 얘기했던 뭐 목적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살아있는 것을 모든 거 먹을 수 없으면 인간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주의 슈바이처, 테일러, 특히 테일러가 이제 많이 출제됩니다. 자, 생태중심주의, 이건 무생물을 포함한 지구 전체니까 바위나 돌까지도. 그래서 레오폴드 대표적인 거고요. 이제 레스는 여러분들 그럼 레오폴드와 레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대지윤리는 레오폴드야. 이제 레스는 뭐 큰 자하 이런 말들을 씁니다. 큰 자하 이걸 쓰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뭐 쉽진 않은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어쨌든 레스는 큰 자 이게 핵심 단어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6번 풀도록 하겠습니다.